F-35, F-15, F-15K, KF-16, 2026년 이후에는 KF-21이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고요. 현무 시리즈가 상당히 적 지휘부 파괴라든가 핵시설 파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미사일을 쏟는지도 모르고 들어간다. 다련장 라켓 천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땐 말로 게임이 안 된다. 전투기 엔진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데 향후 엔진도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엔진 국산화는 일부 국산화는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KF-21에 들어가는 G사의 F414-400K 엔진은 대략 국산화율로 봐서는 20% 정도, 그다음에 부품의 개수라든가 이런 거에 봤을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장으로 봤을 때는 40% 정도의 국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엔진이 우리 엔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산화는 좀 진행이 돼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국산 엔진이거든요. 순수히 우리가 엔진을 설계하고 거기에 많은 부품을 우리 협력업체들이 개발을 해서 넣는 그러한 엔진을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엔진 개발이 어렵냐?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구조는 항공기보다 더 복잡합니다. 전투기보다 더 복잡하고요. 그 엔진은 추력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엔진에서 나오는 추력을 가지고 전기도 생산하고 유압에 대한 동력도 주고 공조 시스템, 즉 냉난방 시스템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엔진은 우리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요 정도 국가입니다. 요 정도 국가인데 그 국가들이 특징을 보면 다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선행 조건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엔진만 개발하면 그거 시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투기에 대한 컨셉이 먼저 나오면서 설계 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심지어는 중국도 엔진 개발에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중국은 군사적인 기술 면에서 대단히 앞서 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미국 거를 베꼈든 러시아 거를 베꼈든 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수호의 항공기를 사오면서 그 항공기에 있는 엔진을 뜯어가지고 역설계를 통해서 WS-10이라는 엔진을 개발을 했고요. 그 WS-10이라는 엔진은 대략 한 27,000파운드 정도? 처음에는 개발을 했을 때는 결함도 많고 그 정도의 추력이 안 나오는데 7, 8번의 그 성능 개량을 통해서 대략 27,000파운드에서 30,000파운드까지의 추력을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소위 그 스텔스라고 하는 젠 20 항공기에 최초에 장착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력이 좀 작고 결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발전된 WS-15 선양 항공사라는 데서 WS-15라는 그 엔진을 개발했는데, 그거는 대략 35,000, 6,000파운드 정도의 그 엔진을 개발했는데 35,000, 6,000이면은 저희 F-35에 들어가는 엔진급입니다. 그 엔진을 개발을 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젠 20 항공기 WS-10 엔진과 교체해서 이제 장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중국도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2013년서부터 5,000에서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을 해서 무인기에다가 장착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연에서 개발하는 그 무인기들이 있습니다. 전투기형 무인기인데요. 그 무인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제 시험을 할 것이고요. 금년 1월 21일에 방위사업청에서 16,000파운드급 첨단 항공기 개발 계획안을 검토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KF-21 기반 플랫폼에 장착 가능하게끔 하고 기본적인 추력은 16,000파운드,
후기 연소기 즉 AB를 작동 시에는 24,000파운드급 대략적으로 지금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엔진을 산화경 연료 주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개발을 14년 정도로 보고 14년 후에 시험 비행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이 25년이니까 금년에 사업을 착수한다 치더라도 39년에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정말 루즈하게 사업을 계획을 했다라고 보고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신만만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한 10년 정도로 당겨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당기게 되면은 2035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KF-21 지금 여기 보면은 KF-21 기반 플랫폼이죠. 지금 현재 KF-21 항공기에다가 이 엔진을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KF-21 기반 플랫폼 그것은 어떤 게 되냐 하면 내부 무장도 하고 스텔스 기능을 좀 더 활용하고 그다음에 유무인 복합 능력을 갖춘 제3의 버전을 가진 그런 항공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과 더불어서 그러한 향후 업그레이드된 버전 계획까지도 같이 수립이 돼야지만이 나중에 가서 이 시험 비행이 가능하다. 그러한 것들이 조합적으로 연계돼서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유인 전투기는 바보들이 만드는 것, 무인기 시대 온다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인기 시대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대세기 때문에 틀림없이 무인기가 주도하는 전장의 개념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유인기가 없어진다. 유인기를 없애는 것은 바보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러우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무인기, 로봇들이 가져야 될 제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자율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공격을 할 때는 이러한 무인기라든가 로봇은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와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LA 경찰이 로봇 개를 순찰용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인권단체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이 무마됐던 적도 있고요. 반드시 지금 무인기라든가 로봇에 대한 최적 공격은 유인 조종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러우 전쟁은 그것들이 조금 무너져가는 그러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한 어떤 강령이 새로 정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인기를 썼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은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는데요. 무인기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무인기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조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공격을 할 때 윤리적인 의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단지 그 컴퓨터 화면에서 보면서 이러한 공격도 하고 살상도 하기 때문에 마치 게임적인 요소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민간인에 대한 어떤 살상, 그다음에 오폭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유인기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무인기가 대세인 거는 맞다. 유무인 복합 체계로다 우선 발전될 것이 맞을 것이다. 또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한국의 무인기 기술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나요? 한국은 이제 그동안에 무인기를 정찰용 무인기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사단 정찰용 무인기,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이런 것들을 다 개발을 했고요. 민간 쪽에서는 소형 무인기들도 많이 개발을 했고 중고도 무인기라는 것을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전력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무장만 장착하면 공격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를 보면 무인기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돼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미국에서는 골판지로 만든 무인기도 제작을 해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런 무인기도 제작을 해서 가성비가 아주 높은 그러한 무인기를 제작을 했는데 다양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찰용 무인기는 상당히 그 보수적인 접근이거든요. 무인기로 봤을 때는 러시아 본토까지 가서 유리 시설을 폭파하는 그러한 무인기들이 아주 대단한 무인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GPS 좌표 좀 꽂아놓고 폭탄 달아줘서 거기까지 그냥 가게 만들어서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우리 민간 업체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정도이거든요. 적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무인기들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퇴역한 전투기를 무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AI 조종사를 넣으면은 그게 전투기동까지 할 수가 있게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5 전투기라든가 F4 팬텀 전투기들이 퇴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AI 조종사를 장착을 해서 뭐 무인기 형태로 다 해서 적진으로 다 침투시켜서 그 공격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그 퇴역한 전투기들은 사실상 그런 형태로 아니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쓴다든가 아주 조그마한 소형 무인기를 전투기 혹은 그 수송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수십 발을 적 영토에다가 뿌려가지고 장시간 채공하게 만든 다음에 적이 움직이는 차량이라든가 이것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다양한 목적의 그 무인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그 전투기급 무인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후스 X라는 무인기는 이것은 이제 ADD 주관하에 대한항공하고 만든 무인기인데요. 이것은 전투기급 무인기는 아니고 이것은 전찰용 무인기인데 요것을 또 개조를 해서 전투기급 무인기라고 하는 KUS LW라는 전투기급 무인기, 즉 로얄 윙맨이라는 무인기를 유무인 복합체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우측에 있는 K6K부라는 한국항공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무인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KF-21과 유무인 복합체계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투기입니다. 이 각각에는 전부 AI 조종사가 들어가서 전부 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공군력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의 공군력은 대략 여러 가지 공군력에는 무슨 뭐 전투기, 헬기, 수송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전술기, 즉 전투기로다만 본다면 대략 한 550대 정도가 있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고요. 전술기만 550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월남전 그다음에 6.25 때 쓰던 것들이 다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신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구 29인데요. 그 미구 29도 70년대 후반 F-16 서방에서 F-16이 개발될 때 같이 나온 그 4세대 전투기입니다. 북한이 돈이 없다가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성능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1990년대에는 일부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략 저희가 파악하건대는 40에서 50대 정도의 미그 29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뭐 전부 뭐 3세대 항공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80대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데 원래의 우리나라의 공군의 목표는 420대 정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KF-21 사업이 좀 지연되다가 보니까 F5와 팬텀이 일찍 도태되면서 그 대수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4세대 이상 전투기들이 상당히 많다. F-35, 그다음에 F-35가 지금 39대가 있지만 20대를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F-15가 한 대가 떨어져서 59대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F-15를 또 4.5세대급으로 성능 개량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KF-16이 한 130여 대 정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4.5세대급으로 성능 개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적으로는 적지만은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전력을 갖고 있고 조종사의 능력은 월등히 우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북한 조종사들은 그 유류 사정이 아주 열악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지상에서 뭐 두 사람이 비행을 한다면 항공기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같이 공중 기동을 하는 지상에서 이런 연습을 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날씨만 좋으면 하루에 한 번씩 비행을 하고 교관 조종사들은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두 번씩 비행을 하는 뭐 이런 형태이고 날씨가 안 좋거나 시간이 빌 경우에는 그 항공기와 거의 유사한 시뮬레이터 탑승을 통해서 이러한 비행 스킬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중요한 것은 연합작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필요한 어떤 최신 장비를 운용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그 조종사들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뭐 공군력만 본다면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북한은 아군의 공군 시설부터 먼저 때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런 전력들이 파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감시 전찰 자산을 가지고 적의 징후는 사전에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이 공격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되면 선제 공격을 해야죠. 선제 공격을 해서 적 지휘부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량 확산 무기 체계 예를 든다면 핵전력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 화생방 무기 요런 시설들 그 다음에 적 지휘부 시설 그 다음에 통신망 이런 것들을 우리 공군력으로 그 다음에 우리 현무와 같은 미사일 전력으로 사전에 때려놔야죠. 그래야 맞고 시작한다는 개념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한국 무기들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 체계 전체를 얘기한다면 일단 공군력을 보면은 뭐 F-35, 그 다음에 F-15, F-15K, 그 다음에 KF-16, KF-16도 성능 개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4.5세대로 개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26년 이후에는 이제 KF-21이 그들의 아주 그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이제 해군 전력, 그 지상군 전력으로 본다면 현무 시리즈가 상당히 그 적 지휘부 파괴라든가 뭐 핵시설 이런 데 파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그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진수가 됐는데 그 도산 안창호함은 SLBM이라고 해서 수중에서 지상 공격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미사일을 쏘는지도 모르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 밑으로 해서 아마 뭐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무서울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 중에서는 다련장 라켓 천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무는 그 안에 자탄이 들어가 있거든요.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냥 넓은 면적이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떨어지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무입니다.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 북한군 지상군이 내려올 때 그런 천무 같은 것들을 뿌려주게 된다면 그 지상군의 그 남하하는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또한 뭐 해군 같으면은 그 정조대왕급 이지삼 정조대왕급 이지삼은 상당히 그 8,000톤 이상급이 되거든요. 그 이지삼은 거의 그 제가 봤을 때 북한 함정은 다 잡아버릴 수 있을 것 정도의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런 무기체들은 북한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피해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미군이 없으면 처참하다는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북한만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의 전력으로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 단 재래식 전력 가지만으로. 그러나 재래식 전력 이외에 북한은 핵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기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좀 힘들어지는데, 오로지 재래식 전력 갖고만 한다면 그건 충분히 우리가 상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전력이 주둔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미군 전력이 있음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지역 안정의 균형, 즉 중국, 러시아 이런 어떤 지역 안정의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그런 어떤 대량 살살 무기에 대한 감시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 정찰 자산과 그거를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주한미군은 위성, U2 아주 다양한 시설로 해서 북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그 활동을 쭉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감시를 우리 국방부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전쟁에 대한 효과는 배가 될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에서 그 별로 변변치 못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의 이동이라든가 반격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크라이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제공하는 스타링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미국의 위성 자료를 통해서 적의 이동을 정보를 받으면 팔란티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지요. 그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을 하는 기업인데, 이 팔란티어가 참여를 해서 그러한 그 정보 분석을 해주고 전략과 전술을 조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군과 연합전력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향후에는 저희도 그런 팔란티어 같은 왜냐하면 위성도 저희가 4.25 사업을 통해서 위성도 띄워서 그런 감시 절차 자산의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업체 혹은 전문 기관이 우리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K 방산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KF-21 2차 양산 계약이 금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금년에 그 20대 2차 양산 들어가는 20대가 계약이 돼야지만 그 노후화된 F5와 팬텀에 대한 대체 전력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20대가 금년에 계약이 되면 28년까지 KF-21 40대가 전력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좀 주시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단거리 유도무기에 대한 착수회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장거리 유도 공대공 유도 미사일도 계약 업체 선정과 계약이 되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감시하고 확인해서 빨리 계약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들이 늦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KF-21에 장착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금년 1월에 아주 재미있는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착수했다. 이미 사업을 착수한 겁니다. 1월 달에. 아이언돔이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가자 전투와 이스라엘하고 그 예멘 전투할 때 많은 로켓탄이 왔을 때 이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아이언돔에 대한 미사일은 상당히 비싸서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은 들어갔지만 그래도 거의 다 막아내서 이스라엘 영토의 피해가 상당히 적었잖아요. 저희도 이러한 장사정 포를 저희는 포에 대한 것을 요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나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북한에서 장사정 포를 쓰게 되면 방어 거점 중심에 이러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설치를 해서 사전에 그 방어해야 될 구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격하는 미사일의 가격입니다. 가격 단가를 상당히 낮춰야지만이 이게 비싸게 되면은 뭐 북한의 장사정포가 엄청나게 많은데 나중에 그 장사정포 요격을 하기 위해서 뭐 미사일 이 아이언돔 미사일을 뭐 몇십만 발, 뭐 몇백만 발을 치장해 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얼마만큼 낮추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NIH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은 단가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들을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다 주목할 사업은 이 네 가지 사업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KF-21은 정상적으로 잘 개발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1년 6개월 동안은 시험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시험 비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결함도 나올 수 있고요. 어려운 불상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시험 비행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함을 잡아내는 것이 시험 비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혹시 뉴스에 들리셨을 때에 그거를 잘 수정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우리 방산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격려를 가다주시고 우리 또 방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뭐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국위 선양을 위해서 좀 더 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